네, 안녕하세요. 어디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지금 1시부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코로나19 19 이후 사회 전망 한계와 대응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윤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발표하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응해서 발표해 주실 김태환, 이주미 선생님이신데요. 김태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론은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한국형 상병수당과 관련된 제도와의 조정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남재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한국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소득보장제도하고 상병수당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 분의 발표하고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후에 한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20분이고요. 토론은 10분입니다. 제가 20분이 넘으면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먼저 김태환 박사님부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원의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보장학회 춘기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되어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그 PPT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대응인데 작년 우리 원 연구 과제로 진행됐던 과제들입니다. 목차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양이 많아서 20분 내에 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보장제도가 많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빨간 그래프를 보듯이 분배율이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성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작년에 살펴보고자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게 작년에 있었던 가계동향조사의 그림인데요. 과거 IMF 때나 유럽 재정위기 때와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보통 빨간 데로 나와 있는 1분위나 2분위 쪽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코로나19 속에서는 이제 고분위 쪽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득 불평등이 좀 빈곤이나 불평등이 좀 악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전망이 많이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만 지금 정부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자산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긴급 재난 단기적 대응으로 가능할까 보면 아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노인 빈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복지 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1분위에 있는 노인들이 좀 검정색으로 있는 보듯이 크게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1분위에 많이 남아 있고 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도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분위에 계시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이렇게 1분위 쪽에 거의 50% 가까이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 1차적으로는 요즘 최근 청년 문제도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와 더불어 청년들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데 좀 시장에서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세 번째 아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중위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 중에서도 30% 이하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재산 부분이 상당히 낮다는 걸 볼 수 있는 이 재산들을 우리가 주택연금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운영하는 제도들로는 노인민금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몇 년 동안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가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좀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인 빈곤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가족 구조 변화하는 것들은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청년과 생애 주기별로 가장 취약하다 볼 수 있는 청년이나 노인들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분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소득 보장 제도가 좀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지금 IMF 이후 이제 1998년 이후로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화 이후 지금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이라든지 100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들의 임금 비교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라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좀 요즘 많은 우려는 그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거 충분히 이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 부동산 자산 가격과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주셨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정부에 비해서도 좀 악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노동시장 이전 구조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이런 소득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제 3장인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한 100% 이하에서의 소득보장제도로 이제 정부가 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근로장려금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취약하신 분들은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하면서 좀 저희들이 느꼈던 게 특징적인 게 요 그림을 통해 보시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65세 이하의 분들에 대한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도 보듯이 어떤 형태로든 소득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이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더불어 이제 국민연금이 점진적으로 성숙하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만 65세 이상 들어오시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소득보장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은 이제 그 급여 충분성이라는 측면, 이제 제도로는 어떻게든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급여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좀 발생한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 65세 이하 미만에 있는 20세부터 65세 미만에 있는 청년층과 중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 급여 충분성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지금 거의 없다. 노인과 만 65세 이상과 노인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65세 이하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좀 틀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현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림에서 보듯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는 약간 아직은 좀 충분히 시장에서 발생할 나타나죠.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정부가 이제 세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서 아까 청장년층에 대한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더군다나 올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좀 도입이 되긴 했지만 그 제도 역시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에 해당되시는 약간 이제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30% 이상에서부터 아마 긴급복지 기준이 한 75% 혹은 좀 높으면 100%이 사이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쩌면 이쪽 30%에서 100% 사이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는데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앞에 오전 세션에 오건호 박사님이나 이런 분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수당을 통해서 하시자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자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소득보장제도 개편은 이 30%에서 100%의 혹은 75% 사이를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가 좀 차기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대 분석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근데 소득으로만 또 준다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현금성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일을 통해서 자기 이제 좀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일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청장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검은 그림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고용 서비스 쪽에서 좀 서비스를 받아서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숙련도를 높이는 이런 데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 보장을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데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소득과 현금성 지원과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가 같이 연계되는 이런 제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이라든지 중고령층을 위해서 제도가 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한 40만 명 이상은 역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더라도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내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남아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지금 현재 자활지원제도가 아까 고용 서비스와 연계돼서 나름대로 이제 제도 노동시장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아마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은 정부 예측으로는 한 적게는 10,000명에서 많으면 한 30,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제도로 들어오실 텐데 현재 자활지원제도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하더라도 그냥 잘못하면 빈곤 대물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보장제도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활이나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분들이 능력을 좀 숙련도를 높여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인프라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내년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또 다른 우려도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소득보장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과 관련해서는 다 언론에서 많이 말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혹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 실업부족, 또 이제 야당 쪽에서 알고 있는 안심소득 같은 부의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 논쟁과 더불어서 개인 단위 보장을 할 거냐, 현재와 같이 가구 단위 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이런 논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소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서로 난립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좀 검토나 고민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느끼셨듯이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본 거는 그 이 중에서 아마 소득보장 중심 현금 지원애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기준중위소득 이하에서라든지 일정 선 이하에서는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에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언론 등에서 보시면 가끔가다 볼 수 있는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에 여기 빠져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연구를 하면서 제안한 것들은 이런 믿음 소득과 고용이 같이 사각지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현재는 지금 전 연령을 동시에 집어넣고 하나에 놓고서 이제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좀 연령이라든지 근로 능력이라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뭐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도를 개선해서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빈곤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여러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특히 현재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제 다층 체계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현 세대 노인에 대한 거지 미래 세대 노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 세대 노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미래 세대 노인 그리고 또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같이 연계되는 이런 노인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으로 좀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거영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분들은 건강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실하게 내년 올해부터 이제 부양의무자 규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일정 부분 근로 능력이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데 차라리 지금 70% 하지 말고 100%로 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좀 세금을 걷어서 이제 노인들한테 많이 드리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이건 미래 세대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기초연금만 드리다 보면 또 기초연금의 재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수준별로 금액을 차등화시켜서 아래 단위에는 많이 드리고 윗 단위는 적게 드리고 또 연금이 확대되면서 연금 급여가 올라가면 그 기준중위소득 위로 올라가셨을 때는 이제 급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랬을 때 연금을 안 내면 밑에 저소득층에 있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보험료를 안 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리얼 실시간 소득 파악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2,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마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4차 재정세계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다음 정부에서 좀 추진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산 기준이라든지 한산율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개인 단위냐 가구 단위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 기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기준중위소득 거의 30%나 50% 이하의 대부분이 몰려 있고요. 특히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환산율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자동차 기준을 조정한다든지는 하는 것도 좀 한번 크게 획기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 능력 있는 분들은 결국에 이를 통해서 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활 사업이라든지 확대 개편한다든지 특히 올해 시작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연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네, 근로장려세제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여를 받는 시기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근로장려세제를 좀 이렇게 펼쳐서 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받으면서 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로 연령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 개선을 의미로 확실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그다음 근로 연령층은 일과 현금성 지원들을 같이 연계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기초생활보장들을 통한 지원을 필요하고 그 이상에서는 긴급복지제도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끔가다 서로 논의는 있지만 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급여 조건을 한정을 해서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제도 개선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작년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아까 올해 이제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같이 저희들이 자료를 해봤을 때 이 세대별로 또 다른 서로 다른 욕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같이 좀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에서도 재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OECD에 비해서 우리 OECD 기준의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도세 부담률이라든지 국민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 국민연금에 대한 그 급여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검토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사회보장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그 사회보장세 도입이 아마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을 대체하거나 그런 걸로도 많이 제안을 하시는데 현재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엄청 큰 걸 고려할 때 이 사회보장세만으로는 사회보험료를 좀 이렇게 대체하기 쉽지 않고 아마 늘어나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아니면 특정 소득계층을 좀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서 낮은 단계에서 좀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런 사회보장세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이제 조세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부담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최고 세율 이런 걸 중심으로만 이제 소득세를 좀 조정해 왔다 그러면 향후에는 최고 세율과 더불어서 좀 전체 소득계층들이 같이 조정이 필요한 혹은 또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향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제도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재구조화에 관련된 재원 마련도 함께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올해 조사한 이제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만약에 내가 세금을 부담한다면 어디까지는 그래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현재 내가 내는 세금보다는 한 5 내지 6% 정도는 좀 더 낼 수 있지 않 대신에 이거를 내더라도 내가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전제만 가능하다면 기꺼이 내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 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이제 조세 체계를 한 변형을 시켜서 한 4~5% 정도까지는 조세를 좀 올리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참조 자료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성원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어떤 소득 보장들 전반을 보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토론 앞서 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코로나 위기는 단순히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점검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재점검을 위한 어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면 시스템을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 어떤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후 분석이 좀 어렵겠지만 그거를 전후 분석을 좀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노후 보장 정책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노후 보장 정책 이런 부분들이 혼용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좀 발라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어떤 정책을 향후에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통계 분석으로 이제 접근했고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거시적으로 또 노후 보장 전반적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어떤 이 자료로 향후에 활용되면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각지대 논의를 할 때 이게 제도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도냐, 장기적인 제도냐.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떤 좀 상대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 시점이 한 뭐 3, 40년 길게는 그래 가고 효과는 그 이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좀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느냐 투입을 하지만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은 어떤 제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제가 봤을 때 발표하실 때 좀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을 그 도입을 할 때 정책 위반자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사각지대 같은 경우 향후에는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가입 비율 이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노후 보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급여액의 어떤 사각지대, 급여 수준이 이제는 뭐 국민연금이 굉장히 성숙 단계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그 급여가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원론적으로 이제 재원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수준인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제도를 추가로 도입을 한다면 아니면 제도가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확대 재편성할 경우에 제도를 강화하는 거죠. 노후보장에서 그럼 분명히 이제 재원을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는 뭐 사회보장세 뭐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제도들이 소개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과연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가 먼저 손을 대서 해야 될 제도를 확대하거나 조정해야 될 이런 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수백 가지의 어떤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1번이 순위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된다면 향후에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때는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선택과 집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상병수당에 대해서 김대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기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형 상병수당과 관련 제도의 조정 및 연계 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발표해 주신 순서는 상병수당의 개념 및 인접 제도들과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병수당과 인접한 제도 및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상병수당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과 연계를 위해서 검토할 내용들을 결론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제도들과 그 상병수당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씩의 약간 뭐랄까요 보고서의 한 챕터에 분량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다분히 좀 주마간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의 개념 파트도 아주 소략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개념은요, 상병수당은 업무의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가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휴가 혹은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급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씩 짚을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그 산재보험과 다른 점은
업무의 상병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관련한 어떤 개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병가라고 해서 영어로는 sick leav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병으로 아플 때 휴가를 얻고 회복한 다음에는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 개념을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병 수당을 얘기할 때 저가 좀 유난히 좀 강조를 하는 편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 보장이 상병수당의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누차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상병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가 업무의 상병으로 병가를 얻을 때 사용자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주는 노동자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병수당과 상병급여라는 것의 그 차이는 상병수당은 국가가 주는 거고 상병급여는 뭐 쉽게 이해하자면 사장님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병수당이 우리가 오늘 주제인 거고요. 시그니스 베네피츠라고 표현이 되는데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병가 이전 소득에 대해서 정률 혹은 정해로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이 개념은 밑에 제시된 스파서바 등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이 좀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쓰는 표현은 한국 복지국가 제도 중에 마지막 퍼즐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마지막 퍼즐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과 좀 많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상병수당 제도 자체가 좀 복합적인 부분도 좀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의 어떤 성격을 그냥 그림으로 좀 제시해 봤는데 길게 설명 못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것처럼 소득보장 정책의 성격이 있고 왼쪽에 고용 정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노동자가 사실 해고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건강 정책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해 가능하시겠지만 아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측면 그리고 건강하게 그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건강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한국에 없었는데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왼쪽에 제시된 것처럼 기본적인 건강권의 보장의 측면 그리고 아픈 노동, 그러니까 이 아픈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 비인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아픈 노동자들이 쉴 권리가 보장이 안 되니 일터를 떠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건강은 악화되고 소득이 사라지게 되니 빈곤화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문제를 막아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 상병수당이 있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을 네 가지로 제시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병수당의 사회적 효용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아픈 사람이 굳이 회사에 나와서 일했을 때 그분이 건강한 상태에서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잘 쉬고 그 다음에 복귀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감소를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측면은 사실은 상병수당이 한국에서 도입이 갑자기 논의가 촉진된 측면도 결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었다는 걸 많은 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화의 경로를 차단, 이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시적인 어떤 그 빈곤화의 증대를 막아야 되는 거시의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 결국은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예방적으로 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의료 비용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병수당이 부재가 나는 어떤 문제들을 본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OECD 회원국가인데 공적 지원을 쓰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네 나라가 이제 한국,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인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기업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지는 않지만 기업 단위에서 무조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국가 규제를 주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아플 때 국가가 주느냐 사장님이 주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소득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걸 거고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무급병가는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식상교지에서는 유급병가를 보장해 주니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무급이든 유급이든 그 보장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성숙되어 온 어떤 측면들이
비교해 보면 상병수당 제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구멍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략 이 부분 여기까지 어떤 상병수당의 개념이나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서 상병수당의 빈자리에 인접한 영역 및 제도들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오신 남재욱 박사님이 작년에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 상병수당의 관계를 봤던 뭐 실업부조 제도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지금 그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같은 것들도 상병수당이 도입되게 된다면 이제 조정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뭐 시간도 그렇고 공간상 한 6개 정도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개는 기업병가제도,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고용보험, 선제보험, 장애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도가 될 것이고요.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사실은 상병수당이 빈자리를 많이 채웠던 제도들이고요.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해당 제도들과의 연계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계와 조정이 안 되면 사실은 뭐 제도 간 어떤 충돌이나 민원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사실은 제도들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난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민영의료보험 파트는요, 상병수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업무의 상병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형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각자 도생을 한 거죠. 이것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한 78%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2018년 상반기 기준 개인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한 3,400만 건 정도. 이것도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95% 정도가 돼서 뭐 20가구 중에 한 19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은 영역에서 시장이 간접적으로 개인들의 그 업무의 상병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지원이란 말은 좀 애매합니다만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병수당과 민영의료보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떨 것인가, 이게 상당히 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상병수당 실무협의체라는 어떤 그 상병수당을 준비하기 위한 공적 모임이 꾸려졌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철 교수님이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가 매우 동적일 텐데, 이게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이나 기간, 대기 기간, 대상자 범위, 의학적 인증 방식 등에 따라서 매우 다이나믹하게 구성될 것이다. 그 말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이 짧을수록, 대기 기간이 길을수록, 대상자 범위가 제한될수록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병수당 아프면 노동자가 못 쉰다. 근데 한국 국가에서 상병수당 도입했다고 하지만 봐라, 급여 수준이 이렇게 낮고 뭐 기껏해야 한 달밖에 보장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민영의료보험에서 상당히 프로모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랄까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는 상병수당이 제도 투입 단계에서는 어쨌든 뭐 지급 수준이나 이런 게 낮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그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을 정상화한 로드맵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그 공적 부분을 구축하는 어떤 그 뭐랄까 부작용을 좀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상병수당과 민간의료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뭐 아들로 제시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민간의료보험에서 받는 그 보험금을 상병수당 지급액에 약간 연계해서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정 병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 뭐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공공기관, 저희가 일하는 보서원 같은 곳에서는 유급병가나 무급병가가 사용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작년에 제가 저희 원에 김수진 박사님이랑 분석해 본 거 보면, 전체 일대 가운데 한 10곳 가운데 4곳이 병가 사용 가능하고요.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업자는 7.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업장 단위고요. 그 개인 단위로 보면은 노동자가 근데 본인이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그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용직일수록 회사 그 규모가 클수록 병가 사용이 좀 더 자유롭고 반대로 이제 열악한 어떤 그 처지에 처한 어떤 노동자분들이 병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당연히 낮습니다. 이 표는 좀 말씀드리자면 좀 긴 건데 사실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병가 형태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긴 조금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X축 기준은 뭐냐면 아프다고 해서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병가와 오른쪽은 그러니까 그 법이 그 아프다고 해고하지 않는 것의 근거가 약정 그러니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유급병가의 어떤 그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Y축으로 하시면 병가 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이 그 일정한 소득 보장을 해주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고 그 소득 보전의 어떤 그 방식이 법정이냐 약정이냐에 따라서도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본 거고요. 그 다음 유급병가가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포괄적인 상병수당 제도의 하나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는 그 국가가 상병수당을 주지는 않지만 대신 기업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규제를 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급병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병수당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상당히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어찌 보면은 기업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그 정부와 그리고 노와 사에서 이 이슈가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이 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실은 상병수당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표로 제시하면 이렇고요. 그 표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지금 그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에 받는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취업자가 아프면은 급여를 못 받지만 실업자가 아프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거를 상병급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병으로 인해서 실직할 경우에 받기는 구직급여. 저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결국 상병급여로 연결되는데 그 두 번째 칼럼에 그런 게 있고 또 여성 노동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받을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있고 또 육아휴직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맨마지고 생리후군 난임치료 휴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도 어찌 보면 하나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한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 의외로 노동자 본인이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없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정한 부분 상병수당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요. 예, 그래서 고용보험은 상병수당과 가장 접점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제도적 연계 및 조정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시면 그 출산 전후휴가 그 많은 해외 국가들이 그 상병수당 안에 출산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은 이미 급여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한국 상황에서는 지금 그 급여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급여의 기간 및 수준을 상당히 높여놨는데 이 수준대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저출산의 문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에는 이 제도, 이 출산 육아 관련한 어떤 제도들의 급여 수준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상병수당과 별도의 트랙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네 번째로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높은
그 산재 은폐율을 고려를 하면 사실은 상병수당이 도입이 되면은 사실상 산재 피해자들이 상병수당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신청 절차에 따라서는 산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편의상 상병수당으로 왜곡되게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산재 판정 기관과 상병수당의 근로능력 판정 기관이 기준이 다를 경우에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이 유지될 수도 있고 두 제도 모두 다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산재와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고려할 부분입니다.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재와 연결고리 그리고 산재와 연결고리를 생각을 할 때 장의비도 그러면은 산재에서는 주는데 상병수당에서도 사회보험 형식으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상병수당 보험료를 내던 노동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장의비도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한 40% 정도에 불과하고 장애연금 수급자는 한 이제 3년 전이긴 합니다만 한 8만 명이 아직 못 미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떤 급여의 대상 자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병수당과 장애연금의 연결고리를 설정을 이제 하자는 그 논의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건 이 상병과 장애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연금 수급 시점이 그 초진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상병수당이 짧게 되면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지나고 나서 18개월 동안 그 노동자가 소득 없이 버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상병수당의 수급 기간을 18개월로 장기적으로라도 연장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8개월을 늘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 반드시 장애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 연결고리도 상당히 개념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급여 수준도 적당하게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 슬라이드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실은 뭐 통계를 봐야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상병수당의 빈 자리를 가장 많이 채워온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2018년도에 여유진 박사님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는 위기 사유 중에 가장 그 높은 포션을 거의 50% 정도 차지했던 것이 그 가구주의 그 업무의 상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에서는 사실상 상병수당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서 상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는 경우에 2021년 기준 1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액이 한 4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상병수당 수급액이 이를 밑도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한 대신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른 두 제도를 수급자가 선택하는 약간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도 취지에도 상당히 좀 왜곡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제도와 상병수당의 관계를 정말 주마간산식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에 따른 어떤 검토할 내용들을 한 5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급여 수준의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이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매우 후하게 지급이 되고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개별 조건에 따라서 한 15% 정도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 제도 신청자가 몰리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이제 산재보험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긴급복지지원제도, 유급병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육아의 병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보험 유급병가 그리고 삼방수당에서 만약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삼방수당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의 병급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삼방수당 대기 기간 동안의 다른 제도의 연관 관계에 대한 검토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예, 나라별로 이제 대기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 대기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프고 나서 일종의 한동안은 그 아픈 노동자 본인이 자신의 돈으로 이제 소득을 보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가가 주는 어떤 대기 기간을 그런 기간을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노동자 유형에 따라서는 유급병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대기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제도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 또한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상병수당 급여의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전에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1년 6개월인 장애연금 개시 시점과의 연계 등이 또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민영의료보험 시장과 유급병가의 내용과도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여 수급 여건의 변동 및 의료적 인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지금 산재와 장애 그리고 상병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의료적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좀 빚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진짜 뭐 우리가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관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그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가면 이리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적정한 자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 기관을 전전하는 이런 문제들을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5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지만 사실 대상자 선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도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뭐 그 상명수당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상병수당 개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상병수당의 주요 쟁점들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재욱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을 맡은 남재욱입니다. 김기태 박사님 워낙 뭐 우리나라 상병수당 이야기 오래 전부터 해오시기도 했고, 뭐 저도 조금씩 같이 연구하기도 했지만 연구 과정을 지켜봐 온 만큼 굉장히 상병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나가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도의 실행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토론하기 곤혹스러운 발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크리틱이나 뭐 논문으로 이렇게 이런 이론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쭉 제시한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반대 의견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발표에 좀 에서 이렇게 논의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이 어떤 형태로 구축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없는 제도의 취지만 명확하게 존재하지 그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제도와의 어떤 중복 조정 혹은 조정과 연계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하고의 이제 중복 부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대상자를 실업자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뭐 유럽 제도들을 보면 실업자를 대개 넣는 국가가 더 많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근데 이제 안 넣는 국가들도 사실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의 모호성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제도와의 중복 조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그냥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졌던 거를 의문 내지는 이렇게 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한 2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민영보험과의 관계에서 아까 그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뭐 거의 95% 정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머지 5% 중에 하나라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내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 이러면서 제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민간의료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의 민간의료보험이 실손보험의 성격이라서 물론 돈으로 나중에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총액으로서의 이 사람의 구매력을 커버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병수당과 중복되는 면이 있겠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소득 보장으로서의 상병수당보다는 비용 지원으로서의 건강보험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료보험 아까 90몇 % 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득 보장으로서의 상병수당과 중첩된다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설계를 가진 민간의료보험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조금 들었었고요. 오히려 민간의료보험과의 이슈는 비급여의 급여와 이렇게 뭐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했었던 영역하고 조금 더 많이 맞물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중복 조정한다는 거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적인 제도가 있고 그 제도하고 별도로 내가 돈을 내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복지국가에서 접점은 공적인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을 충분한 수준으로 해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이 민간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접근인 거지 그거를 법으로 너 그거 받으면 공적인 급여 안 줄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이제 유급병가가 법적으로는 되게 우리나라가 없지만 이제 뭐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이제 기업의 경우 아까 뭐 기업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7점 몇 %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대규모 사업장일 테니까 사람 숫자 비중은 훨씬 더 높겠죠. 거기다가 상병수당을 적용할 때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병 예컨대 그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급병가를 주는 데는 거기 끝나고 나면 상병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뭐 중복 조정해서 안 주거나 한다고 하면 이게 단체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유급 병가들은 없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이렇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유급병가가 없으니까 상병 수당만 놓고 생각하면 없다는 걸 전제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유급병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용보험에 있는 이제 상병급여는 사실은 이게 상병급여라고 말하기가 뭐한 게 그냥 구직급여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구직활동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실업을 신고한 이후에 아플 경우에 이전에 아플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약간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조치가 있는데 이후에 아플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병급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냥 아픈 사람한테 구직활동을 면제해 주는 건데 이름만 그렇게 붙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었고요. 산재보험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아까 또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못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산재 판정에서의 제일 키가 되는 건 업무 관련성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업무 관련성이 특히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상병 수당을 만약에 이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이 사람의 업무 관련성을 판정을 해서 그것을 산재 기금과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 기금 간에 정산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문성현 선생님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했던 논의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개별적인 내용이고 크게 봐서는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아픈 노동자 문제가 부각됐던 제일 언론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두 군데가 어디였냐면 콜센터하고 그 다음에 택배 하치장이었습니다. 승하차 하는데 콜센터는 가장 대표적인 하청 노동이고요. 택배 승하차는 가장 대표적인 특수 형태 고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상병수당을 논외로 하고 고용보험이 됐던 국민연금이 됐던 앞에 이제 김태환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기존의 사회보험에서 전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이고 특권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유형이고 우리가 지금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좀 약간 좀 불안한 느낌. 요즘에는 좋은 건 K라고 하고 나쁜 건 한국형 이런 느낌도 약간 들고요. 왜냐하면 한국형 실업부조를 보면서 이름은 실업부조인데 저게 참여수당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어떻게 제도화 될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아주 비전형적인 노동 형태 그리고 심지어는 상당 부분 비임금 근로 노동의 형태들을 어떻게 포괄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김기태 박사님이 워낙 한국형 상병수당 준비하는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만큼 지금 보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들을 보니까
상명수당 시범 사업 예산도 많이 깎였다고 기재부에서 돈 안 주려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버전을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면 이 이제 오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지금 뭐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 혹시 두 분 그 발제자께서 지금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김태환 박사님부터. 예, 한국보험사는 김태환입니다. 강성호 박사님이랑 오랜 기간 같이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다음 작년까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도 이 소득보장 체계에 준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좀 이 비슷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2020년을 포함해서 코로나 전후 분석, 소득 보장이나 고용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나마 제일 저희들한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과 집중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연구를 하다 보면 노인 빈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인 쪽을 먼저 해서 제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청장년 쪽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는 지금 청년 쪽을 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향후 또 진행을 하면서 과연 노인과 청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잘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보장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마 차후 연구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태 박사님. 예, 남재욱 박사님 그 답변을 드리려면 발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워낙 남재욱 박사님도 저희 그 논의에 계속 참여를 해오신 부분도 있고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지적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손실보험이랑 정액보험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건 맞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의 비중을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정액보험이 여기 강성호 박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주 정확한 규모가 지금 파악이 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쪼개서 볼 필요도 있기는 하겠지만 각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둘 다 똑같이 사실 그 비용이고 일종의 소득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서 보는 것의 의미와 또 합쳐서 보는 것의 의미가 둘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유급병과 관련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영의료보험만큼이나 그 상변수당의 도입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시장에서 반응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유급병가라는 변수를 아예 그냥 고려를 하지 않고 상변수당으로 가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고 이걸 예상한다고 해서 뭔가를 규정을 하고 가는 순간 이 뭐랄까요?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그 사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사실은 뭐랄까요? 그 상품수당 도입 과정에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어떤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기업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뭐랄까요, 굉장히 복잡한 영역일 수도 있고 아예 반응할 자체가 없는 정치적인 여력에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업장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사실 고백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많은 부분들의 얘기가 제가 다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동연구지들의 그 내용들 중에서 그 훌륭하신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마치 제가 발표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해서 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상병수당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는 산재보험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산재보험의 휴업 규모가 한 70% 정도, 이전 인구의 70% 정도 수준이고 상병수당이 60% 수준이라면 이게 그 지난한 어떤 과정을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상병수당으로 그 지급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형과 K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좌장이신
그 윤홍식 교수님도 일전에 뭐 칼럼에서 한국형 붙으면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좀 나긴 나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 예외를 좀 상명수당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상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특거나 그 비임금 노동자들을 어떻게 포괄하냐의 문제는 상병수당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한국의 사회보험 개혁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상병수당이 뭐 특별히 뭔가 더 나은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우리 연구진 분들도 하루 동안에 상병수당이 공보로 넘어갔다가 고용보로 넘어갔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한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상병수당 관련한 어떤 논의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매우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내년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또 어떻게 또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데 그냥 뭐 연구자로서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이 뭐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냥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모델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한 가지 저도 질문을 상병수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드리고 싶은데 물론 김태현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적용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우리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회보험으로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경제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노동자의 숙련의 성격하고 약간 결합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상병수당이라는 게 어떤 대륙 유럽의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조종시장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전에서 활성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근데 한국의 경제 구조나 생산 구조는 그럴까 맞지 않는데 그 상보성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도입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고민들이 단순히 그냥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사회 부분과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하고 만약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만약 서구로 국가로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유형들과 유사한 건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뭐랄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정원을 가꾸다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대륙이나 이런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상무수당 디테일 뭐 대상자 이런 거만 고민을 하다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김태현 박사님께서 이제 뭐 소득보장 제도의 어떤 한계에 대응해서 다른 어떤 소득보장제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민 고용보험 등과 같은 어떤 그 변화가 있고 뭐 실시간 소득 파악 등의 문제가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제도 설계 파트는 제가 지금 딱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래성에 약간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큰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큰 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소득 파악의 문제, 사회보험의 뭐랄까요 재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어떤 사회보험 모델로 이것을 만들어 온다는 것이 혹은 다른 어떤 뭐 조세에 근거한 제도 형식이든 간에 무엇을 만든 간에 이게 곧 그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갈 제도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어서 사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됐고 좀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이 세무수당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뭐랄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국의 어떤 그 경제 구조, 생산 구조를 고려한 부분까지 제가 이 어떤 세무수당 어떤 제도 디자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변동, 재구조화 이런 맥락 속에서 세무수당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자리라도 계속 좀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보장제도나 하여튼 상병수당의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실시간 소득 파악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나. 근데 그 실시간 소득 파악은 굉장히 수단적인 거거든요. 도구적인 것이고.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실시간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기능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하고 전체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지위하고를 좀 함께 고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한국보건사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 2시 30분부터 기조 강연이 채널 1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기조 강연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